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예요. 현재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남이 된 지는 어연 7년이나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 7년 동안 저의 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무리 지지고 볶고 했어도 서로 세월의 흔적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은 듯 싶네요. 그만큼 저희도 우여곡절을 겪어왔던지라 성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남편도 예전보다는 더 솔직해졌다고나 할까요? 좀 더 진솔한 모습들이 이혼하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17년 정도 했어요. 저희는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였는데,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연애 기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나서 꽤 길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크게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게 지루하지도 않는 다른 신혼부부와 같은 평범한 생활을 지속했어요. 저희 부부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댁과 저희 부부 사이에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애와 저희 집안의 재력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남편과 전업주부였던 제가 있었던 반면 동서애는 신혼집만 10억 원어치를 했을 정도로 집안 자체가 타고나게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이로 인해 제가 딸을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타박을 주고 못마땅하다는 눈치를 주시곤 하였어요. 병원에서도 이러한 시어머니의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 때문인지 임신을 하였을 당시에도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아들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 때라서 예상을 했던 일인지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다만 당시에는 혹시나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인해 생겨난 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당연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원래 몸도 마음도 예민한 타입이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찌됐든 결혼은 혼자 사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원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한 동안에는 되도록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던 어쨌든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식단을 관리하고 임산부가 따라할 수 있는 요가도 하는 등 몸 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예민한 성격인지라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의 눈칫밥과 저의 예민한 성격이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임신 내내 지내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집안 형편이 어떻든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도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는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런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유독 저만 왜 이런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딸을 낳은 뒤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뭐랄까요? 겉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대하실 때는 크게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대할 때 표정이나 분위기 자체가 전과는 다르게 차갑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은 임신까지 한 저 혼자만 감당하기는 참 어려웠는데 이럴 때 남편이 옆에서 저를 더 지지해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동선애의 형편을 알게 된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은근한 실망감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싸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분을 속으로 삭히거나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차별을 하는 이 집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추스리며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기로 다짐하고 노력을 하였지만 점점 더 극명하게 변해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혼자서 괜히 물건에다가 화풀이를 할 때도 많고 눈물을 흘리는 때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동선애가 신혼집을 마련한 이후로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고 시댁을 비롯하여 다 같이 와달라고 초대를 하였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동선애 집들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집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온갖 명품 브랜드 제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들이 당시 시댁까지 다 같이 모여 있었던지라 자연스럽게 저는 소외되고 동선애가 모임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준다고 사온 코트 한 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코트를 자꾸 안 보이려고 몰래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코트가 낯이 익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는데 놀랍게도 그 코트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신 고가의 코트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종종 들리곤 했는데 그때 몰래 갖고 나오신 것이 틀림없었죠. 제 친정엄마의 노고가 담긴 유산으로 온 코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코트를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훔쳐서 갖고 올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코트를 제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따지려고 따라갔는데 시어머니는 되려 옷을 안 내주시면서 따라온 저에게 몇 마디 툭툭 내뱉으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 벙쪄 있었죠. 이런 옷이 너같이 없는 집안인 애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니? 이 코트가 누가 줬던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만지고 다니고 그래도 될 그런 옷 아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한 적 있니? 아님 집에 자주 찾아와서 싹싹하게 집안일을 도운 적이나 있니? 거기다가 다른 애들처럼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셋째가 너 같은 색시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알기나 하니? 네가 동선애처럼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 형편에 로또 맞아서 이런 집안에 시집 왔으면 다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허구헌날 빈둥대기만 하고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니? 네 대답 들어봤자 전부 변명거리밖에 없을 텐데. 그나마 셋째가 가운데라 더 신경 써주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망만 시키니 나도 이제 너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다. 그나마 넷째가 참하고 괜찮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는 그동안 못 받았던 호강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너 때문에 더 이상 힘 빼는 짓 하고 싶지도 않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는 내가 뭐 해줄 거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말고 다 같이 있을 때던 평상시건 말 꺼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남의 집 귀한 재산 훔쳐놓으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안 타령인가요? 그리고 뭐요? 이런 고가 코트가 안 어울린다고요? 더 들을 가치도 없고 그거 저희 친정엄마 유산이라서 코트 안 돌려주실 거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당하기 싫으시면 당장 코트 돌려주세요. 유산은 얼어 죽을 유산이니?
너네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걸 입니? 이런 건 네 동서처럼 귀한 집에서 자란 자식한테 딱이지. 너는 저기 구석탱이에 찌그러진 싸구려 코트 한 벌이면 충분하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더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받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잔뜩 상한 상태에서 안방을 보는데 안방 근처에 있던 계단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동서 부부가 부럽다고 자기도 돈 좀 더 벌어야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내가 잘못 결혼을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동선회에서 집들이를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와 시댁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렇게 동선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원해서 슬쩍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저와는 말도 섞기 싫다는 듯 제 말을 무시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앞으로 이런 남편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어린 딸까지 있는데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런 돈만 밝히는 집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괴로운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결국 이 가족들 중에 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은 남편에게 별거를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가 받아야 할 인정이 동서부부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남편이 원하는 시댁으로부터의 인정은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고 그러한 모습은 아이에게 비춰졌을 때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제 결정이었어요. 다음날 출근하려고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저는 별거하자는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너는 아침 대바람에 출근하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못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런 심각한 얘기를 내뱉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당신 진짜 알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벌써 애도 낳았는데 별거하자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애한테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게 그렇게 당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별거하자고 얘기하면 뭐 내가 네, 마나님 이러면서 들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냐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지금 생활 유지라도 해. 알았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있기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별거는 왜 싫은 건데? 애 걱정? 애를 걱정하기 때문에 별거 하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이런 모습 애한테 보이는 게 애 교육에 더 나쁠 것 같아서. 이럴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생활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지 않겠어?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어연 5년 차가 다 돼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면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들인 시간과 돈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별거 들어가게 되면 내 입장은 뭐가 되냐고. 가뜩이나 내 동생은 돈도 잘 벌고 돈 많은 부인 만나서 창창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월급쟁이라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가 걔네처럼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일해봤자 월급뿐이 더 나와? 지금처럼 지내는 것만 해도 동생을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별거라는 딱지표까지 붙이자고? 너 아주 내 인생을 박살내려고 작정했구나.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 작살내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럴 생각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조용히 지내. 아침부터 성질 돋구지 말고 말 최대한 아끼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 이상으로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부딪혀봤자 답도 없어서 그런 거야. 알았어? 이렇게 지내봐야 당신이 그토록 흠집날까봐 무서워하는 명예가 돌아올 것 같아?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지내면 우리 끝은 어떨 것 같아?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이 막장으로 치닫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당신한테도 좋은 길이야. 남편은 저랑 더 이상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싶다는 듯 입을 꾹 다물더니 집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들리는 건 대답 없는 제 목소리에 대한 메아리뿐이었고 뒤이어서는 제 울음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해서 저녁이 되니까 얼굴이 순식간에 부어올라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혼자서 자취할 때의 생활이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친정부모한테는 우리 잘 살 거라고 자신있게 으름장을 놓으며 행복한 모습만 보이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숨 좀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녁 때 잠시 시댁에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나마나 또 뭐라고 하시겠지 싶은 생각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을 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어리버리해지고 서 있니? 얘기가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왔으면 빨리 앉기나 해라. 아침에 정원이랑 통화했다. 둘이 별거 하자는 얘기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별거 하자고 한 거라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해서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면 내 아들이 더 손해를 볼 게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야 그게 성립이 된다고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둘이 결혼한 지 이제 5년 다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너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랑 이것저것 너 애 임신했을 때 케어해줬던 비용 등등 따져보면 손해배상으로 2년에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경우 우리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까지 결단해주마. 시간도 돈이랑 같은 자산인데 내 아들은 너 같은 애 잘못 만나서 5년 가까이 헛짓거리한 거랑 다름없게 돼버리잖니. 다시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 할 텐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나 말고도 여기 있는 가족들 모두 동의했고 너만 알겠다 하면 다 깔끔하게 원상복구가 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보고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요? 제가 무슨 이 집안에 범죄를 저질렀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별거를 하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건을 내거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별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 말고도 어머님하고 그이에게도 책임이 있겠네요. 심지어 저는 그 일을 대신해서 양육까지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양육비만 2억 5천이 훨씬 넘겠네요. 저나 그이나 똑같은 손해를 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돈을 뱉어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말이 길어질 거라고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니?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으니까 자리에 당장 앉아. 너는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와 놓고는 왜 양심 없이 예쁨 받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확실히 이건 너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새로 들어온 동서를 한번 봐라. 어떠니?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벌써 좋은 영향이 오고 가는데 그게 넌 느껴지지 않니?
이렇게 돈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줄 거야. 네가 정말 우리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인정도 받기를 원하면 네 동선의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도우고 우리 집안에 맞는 기운을 받아서 맞추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니? 내 말대로 이번에 짐 다 싸들고 네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보거라. 아, 너도 나한테 예쁨 받으면서 잘 지내보고 싶었던 거 아니니? 저보고 지금 동선에 들어가서 집안일이나 하고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알아서 기어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저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선의 집에 가서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 딸을 냅두고 돈도 안 받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멀쩡한 제 집이랑 제 딸 놔두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봐라. 너는 이렇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구나. 기회를 주는데도 네 발로 걷어차버리니까 말이야. 지금 네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막내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 남편 정환이도 이 일에 찬성했는데 그 천한 몸뚱아리 붙들고 뭐가 그렇게 의기양양한 거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당장 내가 말한 돈 다 내놓고 사라지던지 아님 막내 며느리랑 지내던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시어머니의 억지가 가득 담긴 말들은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동선에서 식모살이 하라는 거나 돈을 뱉어내라는 거나 둘 다 어이없는 조건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켜서 끌어내리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자리를 뜨려는데 그런 저를 본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면서 이해하라고 말을 내뱉는 것이었어요.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은 동서의 입에서 저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벙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온 남편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여기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나를 어떻게든 들들 볶아대려는 사람들만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했지. 별거든 이혼이든 그리 쉬운 문제인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해먹은 게 얼만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집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엄마 말 하나 틀린 거 없는데 너 뭐가 잘나서 이러니 저러니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냥 엄마가 말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당신 처지에 이 정도를 해주는 것만 해도 거의 호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연애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 애는 내가 돌봐줄 사람 구할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동생네 가서 일해. 평상시에도 집안일 하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 형편이랑 상황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받아도 모자랄 판인 건 잘 알고 있지? 좋게 이야기할 때 그냥 얌전히 하라는 대로 해. 우리도 당신한테 참아줄 만큼 참았어. 참 아주버님도 그동안 이런 분이랑 어떻게 지내오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는 분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말론 여자든 남자든 서로 잘못 만나면 인생 말아먹기 십상이라는데 아주버님 어떡해요? 애까지 딸려서 이제 와서 뭘 어쩌지도 못하시고 저는 그래도 지금 이이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형님이 마음을 잘 잡고 집안의 흐름에 알맞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랍니다. 지금 형님 때문에 온 집안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도 모자라 형님 제외하고 다 같이 의견이 맞는데 형님 혼자서
나는 그럴 수 없노라고 그렇게 으름장 놓고 계시면 그건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형님이 이상하신 건 아닐까요?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건데 혼자만 그렇게 나 잘났다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형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참나, 진짜 끼리끼리 모여서 집안 이룬다고 여기 있는 인간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되려 정상인 내가 비정상인처럼 보이는 거겠지. 그렇게 고귀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후로 전 별거 할 거예요. 이 집안에 대한 미련은 단 1%도 남아있지 않고 더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에 응하느니 차라리 법으로 해결 보는 게 더 낫겠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랑은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에게 달려와서 자기 셋째 아들 인생 책임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저는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단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꼴 사납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드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현관문을 나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감히 자기 엄마를 밀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며 나가려는 저를 돌려 저에게 손을 올리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의 모든 좋았던 기억들이 전부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을 느꼈고 저도 못 참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남편은 저의 그런 행동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무시하고 그냥 그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간 다음에서야 더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여줘야 했는데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갔고 결국 이 싸움은 양가 집안끼리의 소송이 되어버려 법적으로 서로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네가 형편이 좋다 보니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버리는 바람에 되려 금전적으로 저희 집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어요. 결국 법적인 싸움상으로는 남편이 이겨버려서 저희 집에서 뭘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 없어서 되려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먼저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법적 싸움에서 지는 사유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더 더러운 일 벌어지기 전에 빨리 일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자며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혼을 서둘러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결혼 전엔 친정아버지에게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볼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아빠 없이 저와 커나가야 하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렇게 시댁과는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로지 아이와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았고 몇 년이 지나버렸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와 홀로 지내는 저에게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다행히 금방 기운을 차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투자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의 경쟁사 회사 거래처 담당 직원 리스트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 동서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생일도 똑같고 무엇보다 사진상 얼굴이 분명 동서의 얼굴과 일치하였어요. 그런데 자료가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팀장님께 이거 우연히 발견했는데 무슨 자료냐 물어보니까 사내에서 따로 경고 조치가 취해져 있는 거래처 목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이혼 재판도 억울하게 끝나서 나름대로 한이 맺혀 있었는데 어쩌면 이번 기회가 이전 시댁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밑에 직원들을 시켜 동선의 친정회사에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짚히는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파본 결과 동선의 친정에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몰래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뒤로 빼돌리면서 거금을 횡령해 왔더라고요. 저는 바로 팀장님한테 큰 건이 있다며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토대로 동선의 회사의 비리를 까발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동선의 친정회사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 급기야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동서 하나만 바라보던 시댁도 당연히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죠. 이제서야 속이 좀 후련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일이었는데 부모님 쪽 친척들과 중요한 모임이 생겨서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저희 차에서 내리자마자 웬 낯익은 얼굴의 남자 한 명이 제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희는 한참을 서로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저희 차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카드 영업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없는 살림이지만 잘 일으켜보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재산이 모인 상태인 것과는 다르게 전 남편은 주차하는 곳에서 몰래 눈치를 봐가며 카드 영업을 하고 있다니 이 정도로 망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름 충격이 컸죠. 그래도 저랑 있을 때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었는데 저런 데서 카드 영업이나 하고 있다니 좀 딱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이미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갈 길이나 가자 하고 가려는데 아버지가 이미 제 딸과 함께 내리셔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희를 보더니 멍한 표정을 짓다가 못 본 척하고 건물로 들어가는 저희를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 애기 왔냐며 친척 중 한 분이 제 딸을 번쩍 안아 올렸는데 그 모습을 다 본 전 남편은 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그곳에서 남아있던 빚도 다 갚고 승진도 쭉쭉 해서 어느덧 팀장 자리에 앉은 지 꽤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에 반해 전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길에서 카드 영업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척 모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주차된 차량을 향해 갔는데 전 남편은 아직까지도 카드 하나만 사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버지 또한 전 남편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차 타고 집이나 가자고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이후로 전 남편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고 그날 후로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치만 그때 전 남편의 집안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났는지 대충 알게 되니까 내심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이미 본인들이 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니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죗값을 톡톡히 치루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